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우려도 다소 완화가 된 분위기였습니다. 네, 다만 이 앞으로의 빅테크들의 향방을 가를 엔비디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약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요.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부문별 매출 중에서는 자동차 쪽 매출이 참 아쉬웠습니다. 과연 3대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먼저 가장 체크를 해보시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점점 모아지면서 이 3대 지수가 오늘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2%, 나스닥 지수는 0.2%, 또 S&P 500 지수는 0.24% 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우리 시각으로 5시 20분경에 지금 실적을 발표한 지 약 30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P 500 엔비디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쉬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3가지나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 이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EBIT, 영업이익과 부문별 매출 중에서 자동차 매출이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아쉽게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엔비디아는요, 이 지난 12개 분기 보고서 중에서 이 11개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만 그중 4번이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호실적을 기록했어도 충분히 시장의 높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2가지 이슈도 시장에 약간의 우려감을 미치긴 했는데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 백악관에서는 연준 이사 쿡에 대한 이런 사기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휴직을 하라면서 더욱더 압박 수위를 높여갔고요. 또 이어서 미국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밤사이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서 러우존을 부추겼다라는 게 주요 이유인데 중요한 건요. 전자제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전망이고요. 이 섬유나 보석류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보다 큰 타격이 미칠 전망입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번 주에 이 미국산 공산품의 관세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유럽산 자동차의 부과된 관세가 27.5% 상당한 고율 관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15%로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밤사이 시장의 돈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바로 보시죠. 우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0.14% 실적 발표 당일인 만큼 이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이 메타의 하락이 좀 눈에 띕니다. 0.89%, 1%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 메타의 전 직원이 메타를 대상으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 불안감이 약 1%대 하락 보였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도 상당히 빨간불 켰습니다. 2.58% 내렸는데 이 정부의 지분 투자가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좀 손을 뻗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확대가 됐고요. 여전히 주가가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이어서 애플은 오늘 0.52%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라디오 플랫폼 튜닝과 제휴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줬고요. 또 아마존 오늘 0.1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쿠이퍼를 베트남에서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한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구글 바로 볼 텐데 0.1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소규모 팀 관리자 직책에 35%를 감원했다는 소식이 이 상당 부분 주가의 상승 압력을 좀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분을 줄였던 구글까지 오늘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바로 보시죠.
밤사이에 나온 엔비디아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봤을 때 매출과 주당 순이,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엔비디아는요,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주가가 오르고 그런 주식이 아니죠. 예상치를 예상보다도 더 많이 크게 넘어서야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점에 비하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폭, 그러니까 상회폭이 다소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사실상 엔비디아의 운명을 가늠짓는 그런 부문별 매출이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6% 상승했고요. 또 이어서 영업이익도 문제가 됩니다. 영업이익이요, 시장 예상치를 마찬가지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동차 이쪽 사업 부문별 실적 중에서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 이 매출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약간 현재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 마이너스 2.58%, 점점 갈수록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타격도 타격이지만 그 이외의 추가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빅테크주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어서요, 추가적으로 이어진 그런 엔비디아 관련 CEO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젠슨 황 CEO가 블랙웰이 세계가 기다려온 AI 플랫폼이다. 추론형 AI가 학습과 추론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블랙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뭐 영향가 있는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향후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더 중요한 이슈, 2026년 상반기 주주 환원을 243억 달러로 현재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어서 자사주 매입 한도를 600억 달러로 확대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반전시킬 단 한 가지의 기회, 바로 컨퍼런스 콜만 남아 있는데요.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실적 자체는 약간은 미적지근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이 CEO가 관련된 보충 발언을 잘 하면서 기사 회생을 한 전적이 이번 바로 실적 발표 때 있었죠. 자, 바로 컨퍼런스 콜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 매출 가이던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 매출의 15%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정부 역시 H20 칩에 대해서 구매 자제령을 내린 상황이죠.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 3분기 가이던스에 이 중국 매출이 포함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종전에 말씀드린 이 3분기 가이던스 H20 관련 칩이 매출 전망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 지속성, 또 블랙웰과 루빈 칩, 그러니까 차세대 칩에 대한 수요 전망, 또 그 칩에 관련된 로드맵,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AI 관련 발표 여부가 깜짝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장도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약간 히든카드처럼 준비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어지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앞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이 매출 467억 4천만 달러입니다. EPS 1.05달러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 매출은 540억 달러로 나오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역시나 상회하는 가이던스가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젠슨 황 CEO가 이제 발언하기로 추론용 AI가 워낙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더욱더 탄력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일단 종가로는 마감이 하락이었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거의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0.59%의 하락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YU7이 대단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양사의 이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종목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의 개별 모멘텀이 있었는데 일단 애플이 0.51%의 오름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튜닝과 제휴를 맺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파벳도 0.23%의 소폭의 오름세였는데요. 구글 반독점 판결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소폭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알파벳의 모습이 지난 장에서 포착됐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보시면은요, 인텔이 일단 2%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지분 소식은 아니고요. 일단 차세대 서버칩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에서 최적화하는 이런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라는 이 서버 프로세스가 내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탄력을 받고 있고요. 페이팔이 0.76%의 내림세였는데요. 독일에서 보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 잠깐 이 결제가 차단이 된 상황이 외신의 보도로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위브입니다. 6% 넘는 오름세가 기록이 됐는데 AI 시장의 수혜주로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가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역시나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제시됐고요. 일라이릴리는 이제 지난 장에서 이 오프글리플론 다이어트용, 그러니까 체중 감량용 신약이었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알약 형태로 나오면서 고객의 선호도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미 비관론은 반영됐고 앞으로 임상에 대한 성공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 $700로 상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약 1%가량 상승하면서 63달러 선 여전히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요. 이 미국 석유협회가 주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원유와 휘발유 또 이 중간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밤사이에 나온 EIA 원유 재고 여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이 예상치에 비해서는 재고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오늘 국제유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원달러 환율 3.5원 가까이 내리면서 1,392원. 아직까지는 이 1,390원 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오늘 원달러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또 이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관련된 이슈들이 완전히 소멸이 되자 원화가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0.76% 올랐지만 아직까지 12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이더리움에 대한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더리움 쪽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횡보세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요. 이어서 금 가격 보시기 전에요. 국채금리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채 10년물이 2.2bp 내렸고요. 2년물은 6bp 가까이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채 쪽이 장기채에 비해서는 좀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크게 내려앉았는데 이 장기채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밤사이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현재 강하게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상 이런 10년물 국채금리죠.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하고 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채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0.45% 상승하면서 3,450달러 선 돌파를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금 가격 역시나 역사적 최고가 수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인사들의 이 발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다소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을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기업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줬습니다. 호재죠, 상당히.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인텔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국 관련 매출이 상당히 정부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일축을 시켜줬습니다. 또 이어서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좀 발언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경제는 둔화 중이지만 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겠죠. 또 이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다만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이 있다. 한마디로 공급과 수요가 차례대로 나란히 현재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자체는 현재 맞는 상황이다라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약간 일축시키는 그러니까 매파적인 그런 입장의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약간의 더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시장의 구체적인 사항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과 EPS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실적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장현 유니스토리 자산위원 본부장과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또 가이던스는 어떤가요? 네, 시장의 반응은 지적으로 했죠. 일단은 초반에는 많이 하죠. 수면적으로 가이던스나 아니면 예상보다도 상회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읽혀졌기 때문에 초반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하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것은 6월부터 8월까지의 그 엔비디아 기준으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467억 달러로 나왔고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2% 전후의 상회 수준입니다. 그리고 EPS는 1.95달러로서 예상됐던 것보다는 한 5%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EPS에서는 특별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 H20 그거를 빼고 나면은 사실상은 EPS는 예상하는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보합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높았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치가 2분기 실적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환호할 것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3분기 실적도 예상 수준보다 한 2% 정도 매출 기준으로 가이던스가 좋았고요. 이익단에도 마진율이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를 2분기 실적과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QOQ죠. QOQ 매출 성장률이 15% 정도 되는 거니까 시장의 예상에 부합 내지는 오히려 약간은 소폭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주가가 초반에 빠졌느냐 이런 건데 일단 엔비디아는 과거 패턴, 그러니까 몇 분기 과거 최근에 보면은 항상 거의 평균적으로 약 3에서 5% 정도는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초기 반응은 지금 컨퍼런스 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환호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상황에서 주요 실적 포인트들 궁금하거든요. 뭐 블랙웰 판매량이라던가 또 데이터 센터 쪽이라던가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되는지 내용들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사이트한 게 없었다는 거는 좋게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포지셔닝을 바뀔 만한 수치적인 거 가지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장 큰 것이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467억 달러 실적 중에서 417억 달러 정도, 411억 달러죠. 411억 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뭐 소폭 못 미쳤다는데 이건 장난입니다. 410.9억 달러인데 컨센서스가 411억 2천만. 이래서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예상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회사는 블랙웰 자체에 대해서는 잘 going well 이런 식으로 코멘트 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닙니다. 나머지 뭐 게임도 얼마 나왔다. 게임은 좀 더 나왔고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동차 이런 쪽은 포함이었고 근데 그거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그다지 가이던스가 아까 540억 달러라서 2% 더 나왔는데 GPM,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부합해서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방점을 두면은 그렇게 빠질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2분기 실적에도 포함되는데 중국향 H20 판매가 따로 없었고 죄송합니다. 대신 중국 외 쪽으로 좀 팔아가지고 좀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외 쪽의 판매가 예상대로 확대가 되고 중국 H20 포함하거나 새로운 것이 제기가 된다면 3분기나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는 이제 중국 쪽은 못 팔고 있고 다른 중국 외 쪽의 판매는 정확히 얼마나 늘지의 가이던스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가이던스만 보면은 애매하다라고 볼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가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넘버적으로는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뭐 블랙웰이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향 물량이 포함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저런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주가의 상승성이 이상하다, 정당화가 안 된다고 박하게 평가할 가능성, 월스트리트가요. 이것도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평가가 바뀔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180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약간 숨고르기를 잠깐 보일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히 이 나온 수치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지금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HBM, 이 포 신경전도 대단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주들의 이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표면적으로야 이제 일단 엔비디아가 시간의 가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컨퍼런스 콜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조금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포 마켓이죠. 우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반응하는 거하고 실제 9시 이후에 본장에서 반응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본장 이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표면적인 반응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반응은 엔비디아와 비슷할 겁니다. 초반에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민감성이 상관성이 높은 하이닉스 쪽이나 순수 HBM 쪽이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내용이 좀 더 분석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초반에 낙폭이 크면은 오히려 전약 후강의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가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고 매출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새벽에 발표된 실적을 보시니까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시장이 기대를 웃돈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 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46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462억 3천만 달러보다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로도 56%가량 올랐고요. EPS는 1.05달러로 예상치인 1.01달러보다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로 54%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가 밝힌 이 중국 수출용 H20의 수출 중단이 45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만약 분기 내 판매가 가능했다면 매출에 80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해당 분기 동안 중국의 H20 칩을 판매하지는 못했지만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H20 재고를 중국의 고객에게 출하해 이익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59% 증가한 25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인 GPU 등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해당 부문 매출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블랙웰 칩을 구매 중이며 블랙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엔비디아는 밝혔습니다.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은 과거 엔비디아의 최대 사업 부문이었지만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AI의 반도체 생산량을 3배 정도 내년에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규제 속에서 자체 반도체 역량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AI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에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는데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반도체도 현재 개발을 끝내고 시험 준비 중입니다. 내년 출시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성능 AI 반도체도 때때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현재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은 온전히 화웨이의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것이며 이르면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2곳이 더 들어선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선두로 부상한 딥시크에 AI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요. 화웨이의 최신 반도체는 딥시크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화웨이 반도체 생산에 올인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포함해 새로 짓고 있는 이들 3개의 반도체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될 경우에 생산 능력이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의 생산 능력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MIC의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경우 캄브리콘, 메타엑스, 비렌 등 화웨이보다도 규모가 작은 중국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 역량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작아진 중국 시장에서 토종 반도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의 연은 총재,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금리를 25%를 내리더라도 여전히 이 긴축이 제약적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이터에 따라야 한다라고도 발언을 내놓았고요. 노동시장의 탄탄함도 평가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25bp 낮추더라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면서 다만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불확실성이 크다. 데이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라이브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판단은 유동적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꽤 낙관적이라고 밝히며 실업률을 4%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고 향후 2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있어 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탄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업률은 4.2%로 역사적으로 매우 낮다면서 가계, 기업조사, 일자리 가용성과 채용 난도 등의 지표도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은 0.4%에서 0.5%포인트 정도라며 여전히 2% 목표를 초과하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약 1.25%로 작년에 약 2.5%보다도 둔화했다면서 올해 내내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과 AMD가 합작을 해서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리더십을, AMD는 HPC,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IBM과 AMD는 AMD의 CPU와 GPU, FPGA를 IBM의 양자 컴퓨터와 통합해 기존 컴퓨팅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IBM의 양자 컴퓨터와 AMD의 기술이 동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 연계 프로젝트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IBM이 2030년까지 실현하고 있는 오류 내성 양자 컴퓨팅 로드맵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IBM 회장인 아빈드 크리슈나 CEO는 양자 컴퓨팅은 자연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정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며 IBM의 양자 컴퓨터와 AMD의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결합해
기존 컴퓨팅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가 이 모델 Y 제품 중국에서 샤오미의 YU7의 도전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 중국, 그러니까 테슬라와 샤오미 간의 경쟁이 이 나라들 간의 경쟁으로도 가속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샤오미 YU7의 모델이 더욱더 압도되는 흐름과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U7은 공개 직후 20만 건 이상의 사전 주문을 기록하며 강력한 시장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주당 3,000대 이상이 인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소형 전기 SUV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모델 Y의 판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리진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YU7의 대기 물량이 워낙 많아서 경쟁사 차량을 먼저 주문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수요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테슬라 모델 3를 앞서는 판매량을 기록해 왔습니다. YU7이 모델 Y에도 SU7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모델 Y 판매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조만간 가격을 인하하거나 저가형 모델 Y를 내놓을 경우 YU7의 추격 시점은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중국 판매는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일렉트렉은 지난 5년간 중국에서 테슬라가 누려온 우위가 현재 업체들의 기술 추격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샤오미는 이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코페센트, 중국은 크고 복잡한 존재. 이거 말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요약해드렸던 것이 국무회의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3시간 20분짜리거든요. 어제도 못 봤네요. 그거를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뭐 국내 언론사에서 요약해서 재밌게 해줬던데 바이든 뭐 놀리는 것도 나오고. 근데 진짜 그건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80세 노인이 3시간 20분을 앉아가지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제 신기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라고 하죠. 백악관 홈페이지에. 사실 그렇게 대놓고 지금 SNS 시대라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올리면 전 세계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무회의란 게 각 부서의 최고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무조건 다 합니다. 모두 돌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의 한 70% 이상 자기가 발언을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발언이고, 그리고 사실 그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 분명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젤린스키라던가 남아공 대통령이 왔을 때처럼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이고 그 어떤 뭐 러시아나 중국한테 조금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내용까지 나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 20분짜리 저 아직도 1시간도 못 봤어요. 이거 언제 봐야 될까 지금 저장해 놨는데 영상에 지금 어쨌든 수많은 그 부서들의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모든 그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면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항상 그 기자들의 질문 타임이 또 한 30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자들의 질문 타임을 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국무회의의 사실 부서를 보기에는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좀 관련돼 있는 것만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미국의 국내 내부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워싱턴에 지금 노숙자를 몰아내고 이거는 조금 주식시장에 연관이 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 쪽을 보면서 뒤로 스킵해서 넘겨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보통 이런 지금 그 관세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 질문할 때 그거를 좀 캡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 솔직히 저도 잘못 봤어요. 30분 뭐 몇 초인지 알고 3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다들 엉덩이가 좀이 쑤셔가지고 문지르면서 어휴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서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관들이 자기가 국무회의 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앵커분 그 예전에 CNBC 있다가 폭스 비즈니스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친 트럼프 성향이자 그리고 경제 쪽에서 이제 CNBC에서 있으셔가지고 폭스의 이제 비즈니스 채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런 질문했잖아요. 이게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우리도 좀 의문 아니에요? 이게 알리바바 이런 게 지금 거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미국 시장을 택했죠. 텐센트는 홍콩을 택했고, 중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국내를 보통 택하지 않고 중국의 주식 시장은 굉장히 점심시간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에다가 외국 자본이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제대로 거래가 안 되니 몸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홍콩 아니면 미국 같은 시장을 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막아버리면 그렇죠? 홍콩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홍콩도 뭐 지금 금융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랑 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뭐 겨루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못하죠, 홍콩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막자.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텐센트는 그래도 큰 기업인데 정말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빌리빌리인가요? 그 막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저게 왜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하나요? 안 하죠.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에? 지금도 있어요. 20년 전에 막 중국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막 엄청 대대적으로 여의도에서 선전하고 밀어주면서 했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다 휴지 조각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 투자자들을 거의 그 놀림 수준으로 지금 희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있죠. 10원, 20원짜리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미국의 이 지금 증권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 대비하고 싶어가지고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금 SAP라는 기업,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여기 상장되어 있고, 아르헨티나의 메르카드 리브레 같은 이런 업체도 상장되어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왜냐?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었고, 앵커가 또 질문을 했어요. 지금 스코페센터 재무장관한테.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다 퇴출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얻어나가는 자본을 잘라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저런 기업들이 중국을 그렇게 배척하면서 왜 저 뉴욕 시장에 저게 상장되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규모가 큰 펀드들 있잖아요. 미국의 펀드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 자금들이 들어간 펀드에서 중국 기업들은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장 퇴출시키면은 그 펀드에도 해가 가고 그래서 미국인들도 해를 끼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정 이게 지금 트럼프가 확답 안 하고 살짝 넘어갔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거 마무리하려고 푸틴을 불러들이고 알라스카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까먹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 뭐 연장이니 뭐니 그걸 종지부를 트럼프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얘기 안 했죠. 스톡홀름 다음에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뭐 협상에 불온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마무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런 카드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앵커가 보기에는 이제 명확한 뭐가 딱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아직 그렇게 명확히 떨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덩어리고 복잡한 관계라는 걸 스코페센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3번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초에 중국 측 부총리를 또 만나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면서 120일 롤프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120일, 4개월 단위로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슨 협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중국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끝낼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저기 나라처럼 우방도 아니고 EU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빨리 결정 내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3번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걸 마무리 짓기는 너무 복잡 미묘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아까처럼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을 퇴출시켜서 중국이 러시아 같은 적대국을 지원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계속 목리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다. 근데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은 아직 그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는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에 그 뭐 중국 기업이 얼마 정도 비중이 있느냐 그런 것도 다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다른 어떤 이제 이 수단들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펜타닐 관세라는 마약 관세가 20% 따로 붙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펜타닐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한 아니면 펜타닐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뭔가 트럼프에게 뭔가를 제시를 안 하면 그 펜타닐 관세는 최후까지 안 풀어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상당량의 러시아 원유를 이미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그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당장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일단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양쪽으로 막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최정상끼리의 관계가 나쁘다면 더욱더 협상이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가 좋아서 그나마 협상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사쿡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제 9월 달 다 됐습니다. FOMC 열리죠. 근데 FOMC가 지금 뭐 금리 인하의 결정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폴리마켓에서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는 9월 달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 스코페센트는 뭐 1.5%를 한 번에 내려야 된다고 하지만 1.5%를 한 번에 내려도 트럼프는 아직도 모자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1%대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9월 달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 숙청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 사기 혐의로 이 지금 리사쿡을 해임하려고 했더니 리사쿡이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사의 임기가 만약에 1년 첫 임기 때 들어왔다면 중간에 교체된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재로 교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은 임기를 하는 건데
새로 처음으로 임명되면 무려 14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간에 나와도 어차피 대통령 교체돼도 나는 계속 임기가 있으니 그런 어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재적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싶다고 이미 트럼프는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사 콕을 민주당에서 임명했고 자기의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을 지금 또 심어버리는 거예요. 스티브 미런에 이어가지고 이분까지 이제. 쿠글러 이사는 도망간 그 자리에다가 스티브 미런을 갖다 앉혔잖아요. 이 리사 콕을 해임한 다음에 또 여기 앉히는 거죠. 그럼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자, 물론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상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손댄 적이 없고 이 지금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침해를 받을 경우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그럼 연준이 맨날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든 무슨 뭐 물가 지표든 개인 소비 지출이 물가 지표지만 이 지금 고용 지표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럼 트럼프 입맛에 따라 다 조절되고 그냥 표대결로 가버린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맨날 이 경제 주식 방송 시간에 얘기했던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연준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저 지표를 보면서 물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민주당 성향이냐 저희 공화당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냥 표대결이에요. 아무 저기가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정말 연준의 어떤 전통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대통령이 잘라버린다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만약에 좌지우지가 돼버리면은 그 연준 의원도 지금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리사콕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의 임기가 그렇게 임기가 14년 보장된 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으면은 임기도 아무 보장 그 14년 임기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준의 독립성이 아예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금리 결정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했겠거니 했었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주간 실업 수당 청구권서 취소권 몰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통령이 이사를 자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갑자기 뭐 대학 교수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대학에서 받아줘야 가죠. 그렇죠? 그 한순간에 백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입맛에 맞게 표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 살자고 대통령하고 나랑 당이 맞는 거 그거 눈치 봐가면서 손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분석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그 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스콧 베센트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연준 관료가 모기지 사기 같은 걸 저질렀으면은 이거는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는 당연히 나는 후자 쪽이라는 것이죠. 후자 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그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던 7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이럴 때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 규제기관의 하나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FRB에 대한 완전 신뢰도를 그물가게 만드는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게 말꼬리를 잡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사 콕이 자기가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리사 콕 얘기는 뭐냐면 정말 리사 콕이 내가 잘못이 없고 결백하다면 나는 모기지 사기를 저지른 적 없고 내가 주거용으로 받아가지고 콘도로 운영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사 콕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단지 그녀가 얘기하는 건 뭐냐?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가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지만 그 해임할 권리가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해임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기지 사기 저질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파월 의장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다. 저번에 예전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초호화 리노베이션 현장에 트럼프는 찾아갔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거기서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1935년에 얘기 드렸었죠. 전례가 있죠. 1935년에 원래 재무부 산하에 FIB가 있었고 건물도 재무부 건물 안에 쇼핑숍 형태로 들어있던 FIB가 그 1935년도 이후에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의 독립적인 기관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35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재무장관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관할인 것처럼. 그래서 파월의장에게 나는 분명히 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에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단속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사쿡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35년도 1935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재무부 관할에 있을 때처럼 재무부가 감독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필 불트, 이 연방주택청장은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지금 그 지표도 사실 계속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저는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런 우리가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거를 진짜로 행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음모론의 시각으로 또 이게 사람이 트럼프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트럼프가 반대론자에서 보기에는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의심의 싹을 심어줘가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다 몰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진흙이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사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통계도 조작할 수 있게 생겼잖아요. 노동지표가 엉망진창이라고 통계 바꾸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솔직히 이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가장 신복이 연방주택청장인데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조작해서 올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주택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합리적 의심인 게 계속 지표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파월, 리사쿡의 지금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맨날 하루에도 10개씩 올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죠. 모기지 사기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형사고발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 사람 연방주택청장이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모기지 사기범을 알고 계시면은 이메일로 제보를 하랍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놓고 하는 거죠, 지금. 리사쿡이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 기소를 할 거고 추가적인 사기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제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택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려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갖고 주택 구매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싸게 빌려가지고 콘도 사업하고 있다. 이거 대놓고 국민들한테, 그쵸? 국민들한테 동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말이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허들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심판이 페이를 내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부 다 가이던스도 회사의 가이던스도 상향됐고 그 가이던스를 상향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냐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단 하나. 매출액의 거의 9할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허들을 넘고 신기록을 세워도 이 발의 자세가 안 이쁘다고 실격을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넘어도 예쁘게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1등의 운명이란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엔비디아가 만약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허들을 넘었는데 실격이라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 벌써 실적을 발표한 지 거의 1시간 반이 지금 채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의 거래는 약 2.8%가량 주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실적 다 좋았고요. 2분기 호실적 또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대체 왜 지금 이 시각 약 3%가량 하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컨퍼런스 콜 5분 전에 나온 내용까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2025년 2분기 실적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3분기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이 그동안 시장이 참 집중을 해왔던 점이 과연 이 3분기 가이던스에 중국 매출, 그러니까 중국 H20 매출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였는데 이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조정 총 마진 전부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중국이 3분기까지는 이 중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들만의 이 수요만으로 충분히 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요가 견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을 이끈 이슈가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 세 가지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이 영업이익, EBIT,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 매출, 자동차 부문도 상당히 부진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이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8, 9할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고요. 무엇보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대규모 인프라 관련 빅테크들과도 유의미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게 잘못 나오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P 500 전체가 빅테크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이지만은 하회를 했습니다. 약 5천만 달러가량 하회를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 이 EBIT도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약 5억 달러가량 하회하는 모습 나왔고요. 또 사업 부문별 매출 중에서 블랙엘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블랙엘은 괜찮았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자동차가 또 마찬가지로 하회하는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체크해 보시죠. 우선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엘 이야기 상당히 중요하겠죠. 블랙엘 전분기 대비해서 17%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견조한 수요 확인이 됐고요. 또 이어서 올해 연말 이 BGAP 기준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70% 중반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첫 번째로 신제품 관련 로드맵이 있었는데요. 이 루빈 관련해서는 현재 생산 중이고 내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을 걸 만한 부분이 양산 일정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 중이구나. 이 점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로보틱스 컴퓨팅 플랫폼 저스틴 또를 출시했다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방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중국 판매 이야기 상당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우선 중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해서 이번에는 한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일부 중국 고객들이 현재 H20 라이선스,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하가 된 상황은 아니다. 좀 상무부와의 차질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 관련 제재가 끝이 난다면 3분기에 H20 매출이 약 20억에서 50억 달러가량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편인 시나리오겠죠.
이어서 데이터 센터,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왜 하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쾌한 이런 응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간 AI 인프라 투자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동안 자본 지출을 확대해왔던 빅테크들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앞으로 쭉 유지가 될 것이고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현재 생산 속도 관련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콩콜에서 약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현재 생산 속도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주당 약 1,000대 맥을 생산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자사주 매입 한도를 6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 이거는 컨퍼런스콜 이전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이야기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문답이 오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보자면요. 중국 시장에서 올해 500억 달러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연간 50%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확실한 확답을 내릴 수 없다라면서 약간 말끝을 흐리는 발언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이 미국 정부가 15%의 매출을 이제 가져간다. 중국 매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떼어간다라고 그동안 뉴스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100% 현실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희망 출구를 열어놓은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겠고요. 여전히 주가 흐름은 시간의 거래에서 약 3% 가까이 하락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는 세컨 톱 기사인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우리 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도 물론 많이 올랐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합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합병을 왜 하느냐? 합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합병의 이유가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K방산의 선봉을 서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조선보다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미국과의 마스가 협상에서 이 방산 쪽, 그러니까 군함 건조겠죠. 사실상 MRO는 분명히 아니고요. 군함 건조를 대비한 합병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는 12월에 이제 합병법인 통합 HD 현대중공업이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이 현대미포 보통주 한 주당 현대중공업 0.4주가 배정이 되는 그런 비율로 잡혔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대략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자, 표를 한번 보죠. 글로벌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 보십시오. 조금 30년까지죠. 2030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둔화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올해가 2025년인 걸 생각하면 향후 5년 그 하락폭까지 감안하더라도 대략 한 2030, 한 2, 3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시장 성장 규모죠. 이게 사실은 글로벌 함정 신규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사실 미국이라고 봐야죠. 상당 부분 이상 미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마스가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의 이 함정 건조 이 시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장악을 한다고 그러면 저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저 시장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반 이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마스가 협정을 체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 들어와서 배를 만들어 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업 인프라라는 게 구축되는데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또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빠르지 않죠. 일의 숙련도도 우리처럼 빨리 늘지 않을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 10년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35년 정도나 돼야 미국에서 자체적인 이런 선박 건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거라는 거고 또 선박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그래도 뭐 당장 우리 쪽에 어떤 그런 비중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협력해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10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30년짜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조선업은 어쨌든 미국과의 마스가 협정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호황 사이클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선업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좀 더 천천히 가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몇 종목씩은 다 이제 담아두는 게 아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그 포트폴리오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종목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참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수익률도 안정적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선업부터 좀 가능해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대중공업은 대형선, 그다음에 함정을 또 지어본 그런 함정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죠. 도크도 큰 대형선에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함 건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군함은 사이즈가 딱 중간 사이즈, 상선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현대미포가 갖고 있죠. 그래서 합병을 해서 이제 군함 건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번 합병의 핵심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얘기는 다음 기사에서 좀 해보죠. 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오고 나서 26일이었죠. 주가들이 조선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크게 받은 데는 3, 4% 이상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론이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하루 만에 어제 반등을 다 세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조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미포가 15% 넘게 올랐고요. 현대중공업도 10%가 넘게 이렇게 아주 급등을 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조선주들도 뭐 4, 5% 이렇게 다들 골고루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딱 됐을 때 주가는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이제 상당히 견조하게 좀 안착이 됐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나다 잠수함 이 사업 이게 이제 잠수함만 놓고 보면 20조짜리고 전체 규모로 따지면 60조짜리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속단하면 좀 이르긴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좀 너무 설레발치다 또 뭐 나중에 잘못되면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역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솔루션보다는 좀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결국 우리가 경계할 거는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 딱히 뭐 일단 배 자체, 잠수함 자체에 대한 어떤 실력이나 성능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뭐 앞서면 앞서지 뒤질 게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조선주들의 주가가 더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조선업은 물론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죠. 근데 앞으로 굉장히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걸 감안했을 때 조선업종은 최근에 조금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 우리 코스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돌파해서 그러니까 상향 돌파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레벨업의 주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얘기를 그래서 오늘 주토피아 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후진한 코스피 고점 저점 팽팽. 네.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스피 올해 최근 한 달 동안 0.28%, 코스닥은 0.65% 가까이 하락을 했죠. 반면에 오늘 저 사실은 그래프가 저 빨간 쪽 그래프가 좀 더 길게 됐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놨죠. 어쨌든 오른쪽에 글로벌 지수 보면 다우가 1.1%, 나스닥 2% 올랐고요.
니케이가 많이 올랐습니다. 2.4%. 상하이 종합은 7.6%나 급등을 했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걸 상하이 종합지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은 뭐 고만고만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 중에서 올 7월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가 3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였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8월 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제 개편안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간 냄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안, 이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된 개편안 내용들은 하나하나 개선이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문제 이건 다 좀 본회의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좀 이재명 정부의 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책은 현재로서는 방향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딱히 이게 상상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부재하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고점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고점을 통과했다니 올해 고점 얘기를 하는 거죠. 3,300선 살짝 올라갔던 거. 일각에서는 뭐 3,400, 3,500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쨌든 3,300선, 즉 2021년 전 고점 이거를 올해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년을 대비했을 때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오랜만에 개별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애니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귀멸의 칼날 요즘에 영화 아주 대히트입니다. 대단한 화제를 좀 요즘에 누리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가서 보고 왔다는데 되게 재밌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잘 안 봐, 저는 안 봐서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친숙한 뭐 저 같은 중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재밌다고 또 그러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정 뭐 젊은 계층 뭐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전체적으로 성인들한테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거의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플러스도 이제 이번에 이제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국내 배급이 될 텐데 영화 그다음에 굿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애니플러스 회사가 이제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이게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거다. 좀 기대치가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현재 개봉 닷새 만에 관객 수 210만 명,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하면 이 300만 명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관객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라프텔이라는 이 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출이 좀 반영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굿즈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시는 이 홍대, 합정 등의 오프라인 숍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영화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N차 관람이라고 그러죠. 여러 번 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한 되게 좀 세분화된 그런 굿즈 마케팅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기대치를 좀 많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어쨌든 한 분야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기업들은 워렌 버핏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도 요즘에 영화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제 마감한 직후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약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정말 새벽부터 계속해서 저는 엔비디아 이야기밖에 안 보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일단은 예상치를 상당히 좀 많이는 아니지만 하회를 했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온 건데, 네. 이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 부분은 이제 컨센을 상회를 했지만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가 이제 412억 5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대략 411억 달러 정도 나와서 약간 네. 하회 정도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은데 많이 좋았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많이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좀 부여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그 실적이 이제 그거를 좀 아쉽게 좀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네.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그 540억 달러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네. 이제 편차를 줬는데 예상치가 525억 달러에서 그냥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를 냈지만은 시장이 원한 거는 서프라이즈를 원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 지금 3%가량의 하락폭을 나타나고 있고요. 시작해서 3% 정도 빠지다가 그래도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를 했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시간의 낙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네. 가상자산도 같이 동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종목들도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주들의 사실 그런 그 주가에 대한 우려가 AI 버블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뭐 추가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 그 CFO가 했던 발언들을 좀 보면은 네. 그 이제 2분기 그 3분기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는 그 지적 이슈 때문에 그 H20에 대해서는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고요. 시장은 이제 H20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 쪽 매출에 대해서 15% 정도의 이제 그 세금을 관세를 가져간다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네. 궁금해했는데 일단은 그 H20과 관련된 뭐 매출 뭐 15%에 대한 관세 이슈는 지금 관련 법령이 정확히 나오질 않아서 지금 네. 일단 뭐 책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그 블랙엘에 대한 그 판매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 미국에서 승인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 인프라 투자는 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캐펙스 투자는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한도 600억 달러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에서 승인을 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올해 내년도 상반기 주주 환원도 243억 달러 돼서 주주 환원 정책도 잘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에 빠지고 오늘 뭐 반도체라든가 기술주들의 조정은 있겠지만은 네. 그게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오늘 뭐 약간의 조정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조정 나오게 되면은 좀 기회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 섹터에서의 어떤 가격 조정은 뭐 기회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그 AI 버블론과 또 이제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가적인 조정은 좀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H20에 대해서 어떤 매출 기대라든가 이제 미국 정부 관세 이슈에 대해서 좀 해결을 바랬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듣다가 이제 왔습니다만 명확하게 이런 지점을 좀 해소해주는 발언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되돌림이 나왔을 수가 있었는데 좀 기상회생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엔비디아를 보면요, 전교 1등 같아요. 이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98점, 99점 이렇게만 받아도 굉장히 좀 엄마가 실망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우리 시장,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소보장들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까요?
뭐 좀 눌리겠죠.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니까 약간의 눌림을 올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오늘만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에 롱을 치고 SK하이닉스 효율 쳤다가 이번 주부터 수급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 하이닉스를 오히려 사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그 수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저는 매수기회지 않나 오늘 또는 내일 정도는 네. 매수기회로 보고 있고 한 25만 원 정도를 저점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의 퀄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HBM4는 지금 ES 단계, 그러니까 샘플 2단계,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라서 아직 CS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4 퀄테스트를 아마 한 달 이내에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빠른 그 퀄테스트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퀄테스트 가능성은 네. 50% 미만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전보다는 아쉽네요.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너무 언론 플레이가 많아요. 앞서가요 지금.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 7만 원대에서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그 HBM4에 대한 퀄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3D는 여전히 안 될 거고 네. 젠슨왕이 이제 3D 12단보다 HBM4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HBM 3E 12단에 대해서 30% 할인을 제안했던 거를 엔비디아에서 거절한 거다라고. 돌려서 예, 거절한 그게 거네요. 됐으면은 좀 HBM4에 대한 퀄테스트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서 시장에서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그 HBM에 대한 단가가 떨어질 거다라고부터 그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취합한 데이터로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 아직은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좀 노리시는 게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고 오늘처럼 조정받고 그런 거를 그 조정받을 구간에 나눠서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냥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또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로봇 관련한 이야기도 좀 크게 나왔죠. 특히나 컴코르에서 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제슨 AGX 토르 판매를 좀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8월 20일부터 판매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그 피지컬 AI 쪽에 최적화한 제품인데 그 칩입니다. 네. 이 칩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미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이제 그런 기업들, 아마존 메타 등에서도 네. 이 젠슨 칩을 사용해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잭슨 올인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거보다 컴퓨팅 성능이 7.5배 정도. 그리고 이제 그 CPU 성능도 3.1배 정도 상향됐다라고 된 거고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온 칩이라서 이제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뭐 향후에는 뭐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블랙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메모리 용량도 그 120기가와트시로 돼서 이제 한 2배 정도 상향됐는데 가격은 비싸요. 이게 한 그 3,499달러. 네. 한 49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싼 칩인데 이게 이제 요걸 자율주행에도 쓰이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뭐 시각 모델을 포함한 생성형 AI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상당한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네. 엔비디아는 그 필드 AI라는 그 로보틱스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그 로보틱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여기 캐파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로보틱스 사업이랑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72% 증가를 해서 아마 빠른 성장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쪽에 온전히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자사에 여기 들어가는 이 시스템 온칩에 그 소캠을 적용할 거라고 있어서 지금 그 메모리 3사가 지금 다 같이 각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빠른 거는 마이크론이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쪽에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로보틱스 관련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만 더 저는 깊이 해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뭐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는 상당히 좀 견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또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좀 잡음이 있다 보니까 내일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관련주들 좀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쪽의 흐름도 좀 궁금하네요. 역시나 좀 단기적 조정에 그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하나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같이 조정받는 같이 조정받겠죠. 그리고 이게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게 옵션 시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옵션이 같이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막 그 7%까지도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오늘 이제 한 3% 정도의 변동성은 그저 이전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니에요. 그렇네. 시장도 한 6%대 변동될 거라고 예상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데이터 센터 매출 뭐 그 컨센 하회했다 하지만 이거 매출 전년 대비해서 56% 성장이 나온 거거든요.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잘했는데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교 1등이 올 100점 맞아야 되는데 뭐 한 과목에서 한 개 틀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점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 무리가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더 큰 기대를 했던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요게 지금 옵션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같이 맞물려서 변동성 나타날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또 옵션 만기네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변동성 관련해서 이슈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저는 좀 약간 이번 이 사태가 약간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좀 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무난일까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넘겼고요. 또 이어서 이제 금리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또 PC 관련 물가 지표도 나오죠. FOMC 9월 금리 전망 뭐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불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9월 달은 그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공격을 감안했을 때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분명 높은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쵸. 이 트럼프 행보가 단순히 금리를 인하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연준의 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고요. 단순하게 연준 이사 한 명을 해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연은 총재까지도 이제 앞으로 구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흔들려고 그런 지금 네. 그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통화 정책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연준이 111년 정도 됐는데 이거 처음 나오는 이런 사례거든요. 연준의 그렇죠. 독립성을 흔들고서 시장이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금리는 인하가 될 거지만 네. 장기 금리는 더 오래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일단 단기 금리는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10년물과 30년물이 좀 튀고 있습니다. 네. 30년물이 4.27 지난주에 4.23 정도였는데 4.27까지 올라갔고 30년물도 4.93, 4.9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시장 참여들 자체가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팅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시장주의인데 여기서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금융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금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톰 스트랜스록이라고 아폴로 소속 이코노미스 이분들도 이런 월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떨어지지만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승일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것이고 이게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아카데미 증권의 거시 전략 책임자인 그 피터 치르드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률 곡선이 더 가파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베센트라든가 그 파월 의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사실 매파적인 얘기예요. 더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은 봐줄게. 네. 다음은 없어.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그 장기 금리가 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당장 있는 9월은 금리 인하 단행이 거의 뭐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어질지는 오히려 그 끈이 좀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 50년 전에 비슷한 그런 닉슨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연준 이사를 대통령이 건드는 사례가 70년대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까지 굉장히
8개월 만에 폭등을 했거든요. 관련 사례가 이미 있었다는 점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금리 관련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오늘 벌써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실 뭐 동결 쪽에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가 10월 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9월 달은 이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세 영향이라든가 경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아마 잭슨 미팅 이후 9월 FOMC 이후에 결정하지 않겠냐는 뷰가 많은데 네. IBK에서 특이하게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어제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25bp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금리 인하를 전제로 상호 3개월 내에 그 금통위원 4명 이상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인하 시점은 이번에 인하하게 되면 내년 2분기 정도로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고요. 8월달 금리 인하 근거는 이제 주택 시장에서 센티미터 주택 심리 관리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지금 일시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거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체율이 6.27 대책 이후로 이전 수준으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정책의 파급력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된 2030 조건부 집합이 어떤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용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 5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8월 달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일하게 IBK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맞을지는 좀 보는데 이제 경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할 것 같다. 네. 다만 이번에 인하하게 되면은 다음번 금리 인하는 이제 내년 2분기나 그리고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짧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정상회담 수혜주들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이쯤 되면 약간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간단하게 어떻게 봐주실까요? 지금 계약 2건의 MOU 넣을 거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는데 삼성중공업의 MOU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제도 급등했었던 거고 그리고 HD 현대그룹 MOU도 되게 좋은 호재였는데 그날만 세론이었지만은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조선의 합병 소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저께 NXT부터 미포조서 합병 소문이 돌았어요. 네. 약간 미리 나온 거라서 아마 이거는 또 계속 연속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대 수혜는 뭐 2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UBS에서 시애틀 리튬 중단 소식이 3개월 아닌 12월 정도 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리튬주도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2차전 관련된 리튬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국면이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오늘 이데일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